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례 개념화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한번 예시를 가지고 사례 개념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식 외에 여러 학자들이 함께 쓴 사례로 배우는 심리상담의 실제라는 책에서 따온 사례 개념화의 사례입니다. 40대 여성의 내담자가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내담자는 아들이 학교 폭력 문제로 상담을 받으면서 아들의 상담자로부터 권유를 받아 상담에 오게 되었다. 자신의 상담에 와서는 아들에 대한 문제보다 남편과의 불화, 시댁에 대한 피해의식, 아들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화병에 대해서 호소하였다. 이 호소 문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담자가 남편과 시댁, 아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분노와 화를 경험하고 있으나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고 억압함으로써 우울과 무기력 그리고 신체화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의 이 한 패러그래프가 사례 개념화의 첫 번째 요소인 호소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담자가 어떻게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었고 또 상담에 와서는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 문제의 핵심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 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상담이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아들이 학교 폭력 문제로 상담을 받으면서 부모 상담 받아라 이렇게 아마 권유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상담받는 상담자로부터 부모님도 상담을 받으세요 해서 부모 상담 겸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아들과의 문제에서 부모가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또 아들의 양육 단계에서 아들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아야 아들도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부모님도 아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는다면 부모님도 상담을 받으라는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 상담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 상담을 받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낼 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점차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로 이제 결국 수렴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성격적 문제, 심리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남편과 또 아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주 호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아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처음에 내담자가 주호소 문제를 아들과의 관계 개선으로 들고 나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한 3회기, 4회기 정도 지나면서 이 상담의 목표가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자신 안에 있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개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심리 내적인 치유에 대한 문제로 변환됩니다. 이것이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가 상담자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이후 상담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담의 목표로 이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제 상담에 와서 아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보다가 아들과의 문제보다는 남편과의 불화, 시댁에 대한 어떤 그 피해의식, 아들에 대한 또 자신의 이런 분노에 대해서 호소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내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호소 문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즉, 남편, 시댁, 아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에 화가 꽉 차서 이게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내 주변에 온다 하더라도 좋은 관계를 맺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자신의 화는 분명히 풀어내야 되고 뭔가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나중에는 어떻든 간에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몸이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정서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뇌는 몸을 통해서 빨리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거나 두통이 오거나 눈이 아프거나 아니면 손발이 떨린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신경증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여러 고통들을 통해서 빨리 정서적인 문제를 치유하라고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 40대 여성 내담자는 신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감정의 핵심으로 분노가 마음 안에서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 대한 이해를 이제 정확하게 제시가 됐다면,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한 원인론, 두 번째의 사례 개념화의 요소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강화되었는지에 대한 이론적 접근, 즉 이론적 가설을 우리가 세워보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말이 없고 고집센 아버지와 유약하고 무기력한 어머니 밑에서 이남 이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예, 과거에 대한 원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위에 오빠가, 내담자가 3세경에 사망하고 이후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유일한 아들이 된 남동생에게 부모와 친척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첫 번째 오빠가 세상에 3살 때 세상을 떠났으니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상심이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남동생이 태어났으니 예를 들면 이제 뭐 남아 선호 사상이 꼭 있다 없다를 떠나서 큰 오빠가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후에 태어난 동생 남동생에게는 온 가족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담자는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에게는 착한 딸로서 남동생을 잘 돌보고 집안일을 잘하는 등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신의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그 관심은 남동생에게만 향했을 때 남동생에 대한 질투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남동생에게 초점을 맞추는 부모님의 눈초리를 옆에서 바라보면서 나도 저 엄마 아빠의 눈길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남동생을 더 잘 돌보게 되면 부모님이 나도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겠지라는 생각에서 열심히 집안일도 잘하고 남동생도 돌봤지만, 그러나 역시 부모님은 뭐 잠깐의 칭찬을 해주고 좋게 평가해 주실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늘 남동생으로 꽉 차 있다. 그래서 부모님께 대한 이런 사랑의 결핍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은 또 남동생이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질투의 감정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이론적인 가설입니다. 근데 이러한 가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이 있는 것이죠. 내담자의 언니는 스스로 학비를 벌어 대학에 진학했으나 내담자는 집안 경제 형편을 생각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부터 경제 활동을 하였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오빠가 3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언니가 있는 거 보니까 본인은 셋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언니 그리고 자기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셋이 있네요. 그런데 이제 언니는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대학에 진학했으나 내담자는 오히려 내담자는 집안이 경제 형편을 생각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집도 어려운데 애들이 대학을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하시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은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부터 가정 좀 세우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했다. 돈을 벌었다는 얘기네요. 이것만 봐도 사실 이 언니가 소녀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가 돈 벌 테니까 너희들은 공부하고 생활비 신경 쓰지 말고 언니가 다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너희들 할 일만 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언니는 집안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나는 공부해야 되겠어. 그리고 나 학비 대줄 상황이 아니면 내가 스스로라도 학비를 벌어서라도 난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삶을 스스로 잘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담자는 그런 언니가 야속했겠죠. 어떤 면에서는.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지금 집안을 도와줘야 되고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 인생 살겠다고 물론 집에 돈을 뺏어서 뭐 학비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 스스로 그래도 학비를 번다고 하더라도 집안을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언니가 집안을 건사할 수 없으니 자신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경제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자기의 삶을 포기한 거죠. 집안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희생은 사실 보상을 좀 받아야 될 그런 희생이라고 볼 수 있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대치가 결국 더 큰 상처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이제 열등감이 결국 자신의 아들을 통해 보상하려고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전부 이론적인 틀로 지금의 이 분노가 왜 생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공부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는 등 아들과의 마찰과 갈등이 심해진 것은 바로 아들의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하는 하나의 심리적 그런 발현일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사례 개념화는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설을 세웠으면 이것은 내담자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설이 수정이 되겠죠. 이 가설이 수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상담의 목표도 재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자신만의 열등감을 아들을 통해서 보상하려는 동기가 작용하여 아들의 공부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또 반대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공부를 많이 한 그 부모들, 예를 들면은 의사 부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대학 교수님들 그 부부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열심히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억지로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스케줄 하나하나 다 관리하면서 학원 막 12개씩 보내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원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할 수 없죠. 뭐 자기가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응원해 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은 공부 많이 해봤자 직업에서 뭐 이 정도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걸로 끝나지 않겠는가? 그러시면서 막상 이제 의사인 부부들 또 뭐 교수님인 부부들 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만족감이 없는 걸 보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최고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내 아이만큼은 그냥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막 공부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들도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부모님은 자신의 어떤 경험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교육해야 될지 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법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내담자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 수능적이고 유순한 태도로 부모 인정받기를 원했으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상담자의 관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즉,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인 아이가 되어서 자기가 부모님을 케어해주는 방식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부모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동생 잘 돌보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편애가 있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에게 편애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내가 무관심을 받거나 아니면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까지는 부모님이 그렇게 전혀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기대치에 맞춰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상 따지고 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자신 안에 있는 이런 결핍, 즉 사랑의 결핍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한 조금 대안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 감정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관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좌절로 인해서 생긴 자신의 분노나 화는 억압되었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는 패턴이 더욱 강화되었다. 예, 이 교류 분석적인 이론의 틀로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막 잘해주는 사람이 있죠. 늘 헌신하고 희생하고 남이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이러한 타인에게 늘 희생해주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큰 속에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남에게 잘 대해줌으로써 결국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 자신도 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만 먹고 사실 내가 원하는 인정과 사랑을 주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분노는 오히려 그런 인정 욕구가 없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자신은 열심히 부모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또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얻어지는 이런 분노 감정은 부모님에게 왜 나는 열심히 이렇게 우리 집안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왜 저 사랑해주지 않아요? 라고 표현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이것은 억압된 방식으로 계속해서 내면 안에 분노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더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려는 그런 방식으로 강화되었다. 예, 이게 이제 아까는 촉발 요인, 는 이제 뭐 아들과 남편 이런 시댁과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촉발 요인으로 해서 상담에 오게 됐다면 이것에 대한 유발 요인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관계에 있어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강화 요인은 그 부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더 강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희생 패턴 그리고 감정을 억압하는 패턴이 계속 내 자신에게 쌓여오면서 지금까지 이 문제가 유지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나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열심히 내조하고 시댁의 요구도 들어주지만 자신의 노력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남편과 시댁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 그리고 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게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패턴이 그대로 남편과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잘해주는 것은 더 열심히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역동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며느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며느리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더 칭찬해 달라고 그러고 더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게 정상이냐 무슨 유세 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받게 되면 그 서운함과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겠죠. 자신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우울과 무기력 그리고 결국은 몸의 고통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근데 이 억압하고 억제하는 거 이게 굉장히 문제죠. 감정은 억압하고 억제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참는다는 얘기인데요. 참으면 해결이 되느냐? 예, 잠깐 자고 나면은 좀 가라앉기도 하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아니라 안에
앙금으로 계속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오래오래 쓰면 아무리 100% 충전해도 금방 떨어지게 되고, 또 다시 충전을 할 때는 한 70% 정도만 충전이 돼도 100% 충전된 것처럼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뭔가 부정 감정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제 감정의 용량이 100%가 점점 그 감정이 쌓이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감정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정 감정이 이제 90% 정도까지 이렇게 차게 되면 늘 10%의 감정만 들어와도 분노 감정이 터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이런 억압이나 억제는 결국 감정적인 이제 폭발로 이어지게 되니 참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참지 말라면 화를 폭발하고 화를 내라는 소리냐?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배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사례 개념화의 요소인 이론화 가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담자는 자신을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데 미숙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편이나 시댁, 그 외 주변인들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야속하고 무심한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담자는 사랑받고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좌절로 인한 우울과 분노를 경험하며 타인이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이제 반복적인 설명이죠. 그러나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 문제를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억제 또는 억압하고 있음으로써 아들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니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것을 아들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거나 하면 더 강하게 아들에게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역동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해결책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나중에 우울 및 무기력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그 스트레스의 누적은 암을 유발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그 억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suppression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억압은 repression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억제는 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참고 누르는 것을 말하고요. 이게 오랜 시간 반복되면 내가 참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 마음 안에 쌓이게 되는 무의식적인 그 억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억제는 좀 의식적인 것, 억압은 좀 무의식적인 것 이렇게 좀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러한 그 사례에 대한 내담자 문제에 대한 이론적인 가설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상담을 어떻게 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게 되죠. 이제 세 번째 사례 개념화의 요인입니다.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과거 또는 현재 가족관계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격려해준다.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감정이 빠져나가느냐?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렸을 때의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을 내가 언어로 표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이 쌓여 있었던 감정의 에너지들이 빠져나갑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남자들은 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감정이 빠져나가느냐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잘.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죠. 문제 해결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이고 현실적인 얘기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은 보이지도 않고요. 뭐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정도의 그런 뭔가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정도 그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에 와서도 감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감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만 자꾸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인간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는 관계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결국 무슨 문제냐? 감정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정이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감정이 틀어져 있으면 될 일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일도 으쌰으쌰 하면서 감정이 좋아지면 일이 해결되기도 하죠. 따라서 좀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이제 남성분들은 아내가 이제 남편과의 어떤 관계 문제가 발생했다 했을 때 뭔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아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냥 읽어주고 인정만 해줘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은 시댁에 대해서 "내 너무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아서 힘들다."라고 하면 "여보 그거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뭐 당신 스트레스 받으라고 하는 소리야?"라고 이야기를 해 줘서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그렇게 안 좋게 보지 말고 좀 좋게 봐서 스스로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아이고 힘들었구나. 정말 우리 어머니 왜 그러지? 아유 당신 그런 감정 들 만도 해.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야."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이제 감정을 일단 감정의 타당화라고 하거든요. 내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는 감정이 풀어지면서 오히려 남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아내 입에서 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기분이 풀리면서 너무 좋다. 사실 뭐 나도 뭐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한 건 없잖아."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뇌의 구조와 역동에 의해서 생겨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감정이 이성보다는 우선이다. 감정적인 돌봄이 이성적인 해결보다는 우선이다.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족관계 또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행동변화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개입할 것이다. 이제 말은 쉽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이제 상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말하라고 한다고 말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남에게 말을 하지 못하거나 남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 심리 내적인 그러한 방해 요인을 일단은 빼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은 내가 왜 그것을 못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남이 원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면 쟤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설사 그런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전체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로 확장될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은 배고프다고 누가 짜장면 먹자고 했는데 "아우 저는 설렁탕 먹고 싶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쟤는 되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평가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더 검증해야 될 이제 가설이죠. 그러나 자신 안에서는 조금이나마 자기 자신을 좀 챙기는 모습, 조금이나마 남의 그 도움을 거절하는 모습은 자기가 되게 이기적이고 되게 나쁜 사람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집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커지는가? 그만큼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는 것이죠. 즉 날씨가 너무 추운 겨울에는 얼음을 만진다는 것이 가능할 수가 없겠죠. 더 추워지니까요. 그러나 여름에는 뭐 얼음 정도 맞은다고 해서 춥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시원하다고 볼 수 있겠다. 제가 이 예를 뭘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음, 예를 들면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면 조금 뭐 자기를 이렇게 상처날 수 있는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에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내 자신을 미워하겠어? 아니면은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내 자신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겠어?' 요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는 이기적이네.'라는 평가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어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아주 지극한 그런 민감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마음 상태인데 이제부터 상담을 받는다고 이제 자기가 뭘 원하는지 말해라. 남이 당신에게 뭘 요청할 때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라.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은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상담의 기술이겠죠. 가르친다고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내담자의 마음 안에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체험을 조금씩 채워나가야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인정과 사랑을 상담자로부터 대신 뭔가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주장을 조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있어서는 제2의 양육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을 받으세요 라고 설명해 줄 것이 아니라 상담자 자신이 내담자에게 그런 사랑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치유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상담자는 사랑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해심과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높아야 되겠죠. 상담자는 심리학적 서적이나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서 나오는 이런 이론들을 내담자에게 가르치거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담자 자신이 치유의 원천이라는 것, 그것을 알 필요가 있죠. 따라서 상담자는 자기 자신을 수련한다는 것은 자기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남에게 전해줄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이 온전히 좀 기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니 상담자든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격적으로도 자기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자기 수련을 해야 되는 것은 내담자를 도와주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강점은 성실함과 인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자 하는 동기가 높다. 타인의 욕구나 감정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그렇죠. 타인의 욕구와 타인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타인에게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자신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자기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욕구가 우선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또 그러한 그 상대방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능력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가 되었지만 사실 이 능력이 장점이고 강점이고 말하자면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성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상담의 변화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상담의 예우에 대한 마지막에 결론 부분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좋은 통찰 요인은 나의 단점은 사실 그 단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점의 방향성만 바꾸면 장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히 단점이 없고 영원한 장점도 없습니다. 장점이 너무 강화되어서 결국 부적절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 장점 때문에 결국 단점의 영향력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성격이 쾌활한 사람은 쾌활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지만 오히려 쾌활하니까 사람이 가볍다. 진지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침울한 사람은 또 소심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조금 내성적이다 그리고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표현될 수 있지만 어느 한편으로 그 방향성을 잘만 가다듬으면 사람이 상당히 진중하다 그리고 신뢰할 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욕구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단점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상처를 잘 회복하고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면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남의 욕구를 알아차리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 말의 의도가 뭔지, 저 말을 통해서 뭘 얻겠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자기의 욕구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욕구에 관심이 있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 속된 말로 왕자병, 공주병 이렇게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과대 자기가 형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어렵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대인관계가 어렵다 또는 내가 상처받았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뭐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도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그만큼 또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덜 받죠. 근데 이타적인 사람은 그만큼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도 못 받고 자기는 분노 감정이 더 올라오게 된다. 이러한 그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우리의 인간 삶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도 좋고 너도 좋은 I'm okay, you okay 방식으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심리 상담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오늘 살펴본 이 40대 여성의 내담자인 경우에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결국 이기적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체험해야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케어를 해주면 오히려 상대방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대심에 반하는 태도와 말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받는 것을 줄일 수 있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지만 그러나 그 방식이 되게 두려워서 가지 못했던 길을 상담을 통해서 가게 되면 결국 안전하게 그리고 그 방식도 내가 다치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회복하게 될 때 드디어 자신 안에 있는 편안한 감정이 남편과 시댁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어서 가족의 긍정적인 감정의 선순환적인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담은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대인관계적으로 그리고 이 가족과 또 주변 사회 쪽으로 좋은 영향력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례 개념화 마지막 시간으로 상담자는 어떻게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글동글